컴퓨터로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민정아, 당장 나와. 박영숙 여사의 큰 목소리에 귓고막이 찢어질 것 같았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친척 앞에서 네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 나는 휴지를 뽑아 키보드를 닦았다. 속으로는 이미 다 짐작하고 있었다. 요즘 그녀는 매일같이 내 귀에 속삭였다.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 결국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였다. 말해보세요. 나는 소파에 기대 팔짱을 꼈다. 무슨 수작을 부릴지 지켜봤다. 박영숙 여사는 탁자 위로 도자기 잔을 내리쳤고 찬물이 튀었다. 첫째, 내일 당장 회사 사장에게 사직서를 내. 집에서 나와 내 남편을 시중 들고 토실토실한 아들 하나 더 낳으면 그제야 제대로 살 수 있어. 그녀 뒤에 서 있던 고모가 즉시 거들었다. 맞아, 민정아.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무슨 소용이야? 결국은 가정을 돌봐야지. 내 남편 준호 봐봐. 한 달에 370만 원 넘게 버는데 아직도 너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니? 나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준호의 그 370만 원 월급은 자기 담뱃값 술값도 안 돼. 지난달에는 시어머니 금팔찌 사준다고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어. 두 번째 선택은요? 나는 고모와 신랑이 할 기운도 없었다. 박영숙 여사에게 바로 물었다.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건물 전체에 들리게 하려는 듯이. 둘째, 네가 계속 밖에서 얼굴 내밀고 싶다면 준호와 이혼해. 우리 이씨 집안은 너 같은 분수를 모르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이 말이 나오자 친척들은 즉시 웅성거렸다. 작은 고모가 내 팔을 잡고 끌며 말했다. 민정아, 이혼하면 안 돼. 얼마나 망신이야. 삼촌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를 피웠다. 내 생각엔 그만두는 게 좋겠어. 여자는 집에 있어야지. 나는 시끄럽게 떠드는 친척들을 바라봤다.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다.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녹화 기능을 켰다. 박영숙 여사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선택지를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히 이혼하라는 그 말은 좀 더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박영숙 여사는 휴대폰이 자기 얼굴을 향하자마자 발끈했다. 뭘 녹화하는 거야? 세상을 뒤집을 작정이야. 그녀는 손을 뻗어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나는 몸을 돌려 피했다. 어머니가 말을 바꾸실까봐 그런 거죠. 나는 휴대폰을 든 채 소파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여기 모인 16명의 친척 앞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요. 고모가 튀어나와 박영숙 여사 앞에 섰다. 민정아, 태도가 왜 그래?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가 화낼 만도 하지? 내 태도가 뭐 어때서요? 나는 휴대폰을 그에게 향했다. 고모, 지난달에 저한테 빌려간 150만 원 아직 안 갚으셨잖아요?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뒤로 움츠러들었다. 박영숙 여사는 아무도 거들지 않자 다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몰라, 오늘 너는 하나를 선택해야 해. 사직하든가 이혼하든가. 저는 세 번째를 선택할게요. 나는 녹화 기능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저는 사직하지도 이혼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면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네가 감히. 박영숙 여사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내 집에 들어오는 게 뭐가 어때서?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산 집이고 등기부 등본에는 제 이름만 있어요. 나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이제 나가주세요. 삼촌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졌다. 이 며느리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준호가 너를 데려온 건 너를 귀하게 모시라는 거야. 그가 저를 데려온 건 제가 돈 벌어서 도박빚 갚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를 노려봤다. 삼촌, 작년에 아드님이 진 500만 원 사채도 제가 사람 써서 해결해 드린 거죠? 그는 벌떡 일어나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영숙 여사는 친척들이 모두 기가 죽은 것을 보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며느리 하나 들였더니
조상 모시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나는 그녀의 행패를 보면서 갑자기 우스웠다.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가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안에는 어제 그녀가 고모와 나눈 대화가 들어있었다. 그 여자가 사직하면 월급 카드는 우리한테 넘겨야지. 그럼 그 여자가 버는 돈 다 우리 돈 되는 거 아니야? 준호가 한 달에 수천만 원 번다고 그랬는데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박영숙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다. 내 손에 들린 녹음기를 똑바로 응시했다. 보세요. 나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어떤 속셈이셨는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저보고 사직하고 공짜 가정부나 하라고요. 제가 번 돈을 당신들 주머니에 넣으려고요. 꿈 깨세요. 지금 당장 당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을 준호에게 보내고 경찰 불러서 당신들이 공갈 협박한 건지 따져볼 거예요. 박영숙 여사의 얼굴은 파랬다가 하였다. 고모가 일으켜 세울 때도 여전히 뻣뻣하게 말했다. 두고 봐. 이거 안 끝났어. 친척들은 초라하게 따라 나섰다. 내 옆을 지나갈 때 삼촌은 작은 목소리로 민정아 시어머니랑 싸우지 마라고 말했다. 먼저 아드님이나 잘 단속하세요. 나는 문을 잠그는 순간 박영숙 여사가 복도에서 준호야, 내 아내가 하늘을 뒤집으려 해. 어서 돌아와서 혼내줘.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문에 기대섰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나보고 사직하라고 강요하고 이혼까지 시키려고 해? 내가 김민정이라 만만한 줄 아나? 두고 봐.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나는 몸을 돌려 커피에 망가진 키보드를 흘끗 봤다.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새 키보드 최신형으로 하나 가져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보다 더 강경해야 해. 그들이 나를 굴복시키려 할수록 나는 더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지. 준호 말인데 그가 돌아오면 마침 잘 됐어. 좀 따져볼 게 있거든? 김민정, 미쳤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했다고 이래. 준호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헐떡이며 달려들어왔다. 분명 박영숙 여사의 전화 한 통의 회사에서 불려온 것이었다. 그 뒤를 몇몇 가지 아는 친척들이 따랐다. 고모는 옆에서 부채질하며 말했다. 준호야, 이제야 왔구나. 내 아내가 내 엄마를 기절할 뻔하게 만들었어. 준호는 내 손을 확 뿌리쳤다. 우리 엄마가 너보고 사직하라고 한 게 뭐가 어때서? 엄마가 너를 해칠 리 있어? 네가 여자인데 매일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무슨 꼴이야. 어우, 나는 비웃으며 서랍에서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그의 앞에 던졌다. 무슨 꼴이냐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 돈으로 엄마 금팔찌 사주고 몰래 1천만 원을 처남 도박빚 갚아주는 것보단 낫죠. 거래 내역서에는 박영숙 여사에게 송금한 기록과 이태민에게 송금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나를 가리키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너 나를 조사했어. 조사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이다. 당신들 집안의 현금 인출기가 됐잖아요. 나는 탁자 위에 녹음기를 들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러분, 당신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자가 사직하면 월급 카드는 내놔야지. 한 달에 수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태민 장가 보낼 돈으로 충분하잖아. 문 뒤에 숨어있던 친척들은 다시 웅성거렸다. 작은 고모가 고모를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쩐지 사직하라고 하더라니 월급 카드를 뺏으려 했던 거구나. 박영숙 여사는 언제 따라왔는지도 모르게 다시 돌아와 있었다. 녹음기를 듣더니 발을 동동 굴렀다.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그랬다고? 네가 위조한 거야. 위조요? 제가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보여드릴까요? 어제 오후 3시 15분 고모와 통화하면서 말씀하셨죠? 통신사에 증명해달라고 할까요? 고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뒤로 움츠러들었다. 준호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이 엄청나게 세서 섬뜩했다. 민정아, 그만해. 우리 엄마도 이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야.
네가 한 달에 버는 그깟돈 가지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집에서 사직하는 게 뭐 어때서? 그깟돈이라고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다. 준호, 당신 한 달에 370만 원 월급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나면 주택담보대출 갚기도 빠듯하죠? 누가 매달 당신 카드에 3천만 원씩 넣어줬어요? 작년에 누가 당신 차 바꿔줬어요? 그의 얼굴은 파랬다가 하였다가 하며 목이 메어 소리쳤다. 그건 네가 자원한 거야. 네가 내 아내니까? 이제 아니에요.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그의 앞에 던졌다. 서명하세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뜻대로 해드릴게요. 박영숙 여사는 합의서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찢으려 했지만 내가 발로 차서 밀어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나를 가리키며 욕했다. 이 독한 여자. 우리 이 시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래. 잘못이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결혼 3년 동안 당신 네 집 16명의 경조사 비용을 다 제가 냈잖아요. 당신 아드님이 도박해서 진 2천만 원도 제가 사람 써서 해결해 줬고요. 이제 와서 저보고 사직하고 공짜 가정부 하라고요? 제 월급 카드까지 삼키려고요? 이게 당신들이 저한테 잘해준 거예요? 삼촌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민정아, 부부 사이의 밤새는 원한이 어디 있어? 아니면 삼촌, 제가 말을 끊었다. 작년에 삼촌 수술비 500만 원 제가 냈죠? 그 사람들 편을 들고 싶으면 먼저 그 돈부터 갚으세요. 그의 담배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이혼 합의서를 보며 손을 계속 떨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엄마가 한 몇 마디 말 때문에? 몇 마디 말이 아니라 당신네 온 가족의 계산된 행동이에요. 당신이 몰래 엄마에게 돈을 보낸 것부터 당신 엄마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보고 사직하라고 강요한 것까지 당신들은 저를 진작부터 돈벌이 기계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말해두는데 김민정은 더 이상 당신들을 모시지 않을 거예요. 말하면서 나는 휴대폰을 들어 은행 앱을 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조작하기 시작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공동명의 계좌는 제가 다 손썼고 당신의 가족 카드도 이미 해지됐어요. 준호의 휴대폰에서 띠링 소리가 났다. 은행에서 보낸 계좌 동결 통지였다. 그는 열어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변했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너 미쳤어. 거기 내 돈도 있잖아. 당신 돈이요? 나는 비웃었다. 거기 있는 1억 5천만 원 중에 1억 3천만 원은 제 성과급이에요. 당신이 감히 그런 말을 해? 박영숙 여사는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내 휴대폰으로 달려들었다. 계좌 풀어. 안 그러면 너랑 싸울 거야. 나는 몸을 돌려 피했고 그녀는 TV 장식장에 머리를 박고는 아악하고 아파서 소리 질렀다. 친척들은 놀라서 서둘러 말리러 갔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 멈춰. 나는 크게 소리치며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향했다. 누가 또 까불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들을 강도죄로 고소할 거예요. 모두 얼어붙었다. 박영숙 여사는 이마를 감싸쥐고 얼굴에 피가 흘렀지만 우는 것도 잊었다. 나는 현관을 가리켰다. 지금 당장 당신 사람들과 당신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사흘 뒤 시청 앞에서 만나요. 늦으면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정아,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거야?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저를 계산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오늘이 올 것을 예상했어야죠.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고모가 박영숙 여사를 붙잡고 말했다. 언니, 우선 가요. 박영숙 여사는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갔고 내 옆을 지나갈 때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두고 봐, 너가만 안 둘 거야. 언제든지 상대해 드릴게요. 나는 문을 잠그는 순간
준호가 복도에서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문에 기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시원했다. 이 분노를 3년 동안 참았는데 오늘 드디어 다 쏟아냈다.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보며 나는 펜을 들어 여자 서명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오늘부터 김민정은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도 누구의 현금 인출기도 아닐 것이다. 누가 감히 나를 계산하려 들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생각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부사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민정 씨, 내일 프로젝트 회의가 상대방 사정으로 오전 9시로 갑자기 변경됐는데 괜찮으시죠? 문제없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영숙 여사가 부딪혀 망가진 TV 장식장을 바라봤다. 갑자기 우스웠다. 그들은 내가 사직하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순진했지. 두고 봐.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나는 휴대폰을 들어 절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최고의 이혼 변호사를 찾아줘. 돈은 문제 없어. 절친은 즉시 답장했다. 진작에 이혼했어야지. 주소 보내줘. 지금 갈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마침 좋았다. 이 싸움은 내가 이길 거야. 준호와 박영숙 여사는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후회가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까. 절친과 전화를 끊자마자 문이 쿵쿵 소리를 내며 두드려졌다. 박영숙 여사의 큰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김민정이 배은망덕한 거사. 당장 계좌 풀어. 안 그러면 문 부숴버릴 거야. 나는 문 옆에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밖을 봤다. 그녀는 준호에게 문을 발로 차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고모와 삼촌은 옆에서 부추기고 있었다. 복도에는 몇몇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부숴봐. 나는 문을 열고 야구 방망이를 든 채 문설주에 기댔다. 이 문은 제가 재작년에 방범용으로 바꾼 거예요. 오늘 당신이 이걸 발로 차서 열 수 있다면 제가 1천만 원 드릴게요. 박영숙 여사의 발은 공중에 멈췄고 내 손에 들린 야구 방망이를 보더니 움찔했다. 너 감히 나를 때려. 내가 내 시어머니다. 문 한 번 더 건드려 볼래요? 나는 야구 방망이를 흔들었다. 불법 침입, 재물 손괴. 반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는 죄예요. 이웃 중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박 아주머니, 말로 좋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저 여자가 우리 집 돈을 다 건드렸어요. 박영숙 여사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웃들에게 소리쳤다. 우리 아들이 한 달에 370만 원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저 여자는 한 푼도 못 쓰게 해요. 이건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370만 원이요? 나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었다. 준호의 매달 담뱃값 50만 원, 술값 30만 원, 친구들과 노름하는데 최소 100만 원, 남은 190만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갚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도 제가 100만 원 보내준 거예요. 송금 기록을 모두에게 보여드릴까요? 이웃들은 아하하는 소리를 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3층의 김 아주머니는 사정을 가장 잘 아는데 그 집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준호의 그깟 월급으로는 정말 부족하죠. 라고 말했다. 준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박영숙 여사를 잡아 끌며 엄마, 그만해요. 라고 했다. 왜 말하면 안 돼? 박영숙 여사는 그를 뿌리치고 내 코를 가리키며 욕했다. 너 같은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알아? 우리 아들 준호 없었으면 네가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 당장 계좌 풀어. 안 그러면 네 회사에 가서 소란 피워서 너 직장에서 쫓겨나게 할 거야. 마침 잘 됐네요. 나는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 회사 21층이고 CCTV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마음껏 소란 피워보세요. 그때 제가 당신이 제 월급 카드를 노리는 녹음 파일을 틀면 누가 망신당하고 누가 직장을 잃을지 한번 볼까요? 그녀의 기세는 순식간에 반으로 줄었다.
누나를 굴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며느리 하나 들였더니 수전노에 남편 돈까지 뺏으려 해. 수전노요? 나는 웅크려 앉아 휴대폰을 그녀 앞에 들이댔다. 당신이 지난달 준호에게 태민이 게임기 사준다고 500만 원 송금하라고 했죠? 그 돈 제 프로젝트 상여금이에요. 당신이 차고 있는 그 금팔찌 300만 원 제가 연말 상여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몰래 친정에 숨겨둔 2천만 원 은행 거래 내역서 뽑아드릴까요? 박영숙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삼촌도 중재하려고 했다. 민정아,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돈 문제는 잘 얘기해서 해결하면 되잖아. 나는 일어섰다. 그때 당신들이 저하고 상의했나요? 16명의 친척을 데리고 와서 저보고 사직하라고 강요할 때 저하고 상의했나요? 준호가 몰래 돈을 보낼 때 저하고 상의했나요? 준호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내가 야구방망이로 막았다. 또 손대려고? 당신 미쳤어. 그는 나를 노려봤다. 그 돈은 부부 공동재산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공동재산을 동결해? 라고 소리쳤다. 나는 비웃었다. 결혼 전에 이미 재산 공증을 마쳤어요. 결혼 전 제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은 전부 제 거예요. 결혼 후 제 월급은 개인 재산이에요.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했잖아요. 잊었어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는 저를 사랑하는 거지 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제 월급은 제 것이라고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때는 감동받았는데 지금 보니 전부 저를 계산한 거였네요. 너는 진작부터 꾸몄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야구 방망이를 거두고 말했다. 사흘 뒤 시청에서 봐요. 이제 나가주세요. 이웃들 쉬는데 방해하지 말고요. 박영숙 여사는 행패가 소용없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집 안으로 달려들었다. 오늘 내가 기어코 계좌를 풀어야겠어. 나는 몸을 돌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110이죠? 우리 집에 불법 침입자가 있어요. 주소는 그녀는 막 내 휴대폰을 만졌는데 경찰 신고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 즉시 손을 거두었다. 네가 감히 신고를 해. 당신이 불법 침입했는데 제가 왜 못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말했다. 경찰이 곧 도착해요. 며칠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당신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세요. 이웃들도 박 아주머니 빨리 가세요. 경찰 오면 보기 안 좋아요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박영숙 여사는 온몸을 떨며 나를 가리키며 욕했다. 두고 봐.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언제든지 상대해 드릴게요. 나는 그들이 초라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문을 닫고 문에 기대섰다. 마음속은 더없이 시원했다. 막 한숨 돌리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다. 김민정 고객님, 방금 남편분께서 전화하셔서 계좌 동결이 실수였다고 하시며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수 아니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풀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전화해도 받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집안의 모든 은행 카드와 통장을 찾아 금고에 넣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정말 눈이 멀어 그들 가족에게 계산당했던 거다. 정리하던 중 절친이 왔다. 우리 집 상황을 보더니 화를 내며 이 집안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욕했다. 걱정 마. 내가 찾은 변호사가 최고니까. 그들 빈손으로 나가게 해줄게. 메이. 저는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낼 뿐만 아니라 저에게 빌려간 돈도 다 돌려받을 거예요. 나는 장부를 꺼냈다. 지난 3년간 제가 그들 가족에게 쓴 돈은 총 1억 5천만 원이에요.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거예요. 절친은 장부를 보며 기겁했다. 세상에 네가 남편에게 시집간 게 아니라 완전 배간랑 무리를 키운 거네. 우리가 이야기하던 중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박영숙 여사의 목소리였다.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
계좌 풀어줘. 준호가 내일 방세 내야 해. 그 사람 월급 있잖아요? 나는 비웃었다. 370만 원으로는 방세도 못 내요? 그의 월급은 내가 다 태민이 도박빚 갚는 데 썼어. 박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쿵 소리가 났다. 준호가 매달 370만 원을 벌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방세조차 못 낼 정도는 아닐 텐데. 결국 다 그의 동생을 위해 쓴 거였구나. 그건 당신들 집안 문제지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절친은 나를 보며 말했다. 네가 잘했어. 이런 사람한테는 약해지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미 절반은 이겼다. 이제 그들에게 나를 계산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회사에 출근했고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준호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봤다. 나를 보더니 서둘러 달려와 말했다. 민정아, 나랑 집에 가자.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알아챘어. 엄마는 다시는 너한테 사직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늦었어.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사흘 뒤 시청에서 봐. 다시는 회사로 찾아오지 마. 안 좋아.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피했다. 기회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몰래 엄마에게 돈을 보낼 때 저에게 기회를 줄 생각을 했나요? 당신 엄마가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저보고 사직하라고 강요할 때 저에게 기회를 줄 생각을 했나요? 준호,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나는 몸을 돌려 회사 안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혼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분명 또 소란을 피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증거가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모두 와서 나를 걱정해줬다. 부사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일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행히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었다. 준호처럼 자신을 계산하는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하는 동안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는데 모두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바로 차단했다. 박영숙 여사와 준호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대할 가치도 없었다. 점심을 먹을 때 절친이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가 이런 경우 이혼할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이 재산을 은닉했기 때문에 법원이 너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 거라고 했어. 나는 알겠어. 수고했어 라고 답장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마음이 더 편해졌다. 나는 정의가 내 편이라는 것을 믿었다. 나를 계산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자업자득할 것이다. 오후 퇴근 시간, 내가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박영숙 여사와 준호가 문 앞에 막아서 있는 것을 봤다. 이번에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나를 바라봤다.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앞으로는 절대 엄마가 너를 귀찮게 하지 않게 할게. 박영숙 여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사직하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준호랑 이혼하지 마. 나는 그들을 보며 갑자기 우스웠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알다니 진작에 뭘 했어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용서요? 나는 비웃었다. 그럼 제가 지난 몇 년간 겪은 억울함은 누가 용서해 주나요? 당신들이 저를 계산해서 가져간 그 돈은 누가 갚을 거예요? 준호,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사흘 뒤 시청에서 봐요. 나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또다시 끈질기게 매달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함부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차에 타서 나는 백미러에 비친 그들의 쓸쓸한 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남을 원망할 것 없었다. 나는 차를 시동 걸고 집 방향으로 운전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다. 나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잘 살 것이다. 나 자신을 점점 더 잘 살게 하고 나를 계산했던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차가 막 길모퉁이를 돌자마자 백미러에 준호의 흰색 승용차가 나타났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엑셀을 밟아 속도를 냈다. 그는 마치 끈적끈적한 껌처럼 뒤에 바싹 붙어왔다.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까지 계속 따라왔다. 내가 막 차를 세우자 그는 달려와 내 차 문을 잡아당겼다. 민정아, 오늘 확실히 말해줘야 해. 그 돈들 네가 진작부터 혼자 차지하려고 계산한 거 아니야?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차 문을 밀어 열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계산이요? 나는 가방에서 인쇄된 거래 내역서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마구 던졌다. 당신이 직접 봐. 이건 당신이 작년에 몰래 엄마에게 보낸 4천만 원이야. 비고란에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 동생의 신혼집 계약금이었지? 거래 내역서들이 바닥에 흩날렸고 맨 위에는 송금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허둥지둥 주우며 말했다. 너 이걸 언제 조사한 거야? 내가 계좌 동결한 게 그저 충동적인 행동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이힐을 신고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매달 엄마 카드에 보내는 100만 원 용돈, 명절마다 친척들에게 주는 용돈, 3년 합쳐서 2천만 원 넘는 돈이 전부 저한테서 나온 돈이죠. 맞죠? 그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손가락을 떨며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건 우리 엄마야. 내가 엄마한테 돈 주는 게 뭐 어때서? 네가 그렇게 많이 버는데 집안을 좀 돕는 게 뭐가 어때서? 돕는다고요? 나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건요? 당신이 저에게 맡긴 2천만 원짜리 금융상품을 몰래 해지해서 동생 도박빚 갚아준 것, 이것도 돕는 건가요? 서류는 대리인이 조회한 해지 증명서와 그의 동생의 차용증이었고 두 차례 뺨을 때리는 격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빼앗으려 했지만 내가 몸을 돌려 피했다. 준호, 이 증거들은 제가 이미 10장 복사했어요. 한 장은 변호사에게, 한 장은 회사 금고에 넣었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줄 것 같나요? 그의 동작은 공중에서 멈췄고 눈빛은 온통 공포로 가득했다. 뭘 하려는 거야? 뭘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거래 내역서를 줍고 그 위에 먼지를 털었다. 그저 당신이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몰래 재산을 은닉할 때 오늘이 올 것을 예상했어야죠. 엘리베이터가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박영숙 여사가 그 안에서 뛰쳐나왔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민정아, 내가 너 주려고 닭죽 끓여왔어. 화 좀 풀어.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들을 보자 그녀의 목소리가 뚝 멈췄다. 보온병이 쿵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닭죽이 사방에 쏟아졌다. 이게 뭐야?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거래 내역서들을 가리켰다. 준호,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네가 정말 민정이 돈을 가져간 거야? 준호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갑자기 소리쳤다. 엄마, 저 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 저 여자가 위조한 거예요. 저 여자는 그저 이혼해서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위조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서는 준호와 그의 엄마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엄마, 그 2천만 원은 제가 이미 해지했어요. 태민이한테 더 이상 도박하지 말라고 하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보고 있어요. 민정이는 눈치 못 챘겠죠?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버는데 2천만 원 없어진 거 모를 거예요. No. 박영숙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거렸다. 나 안 그랬어. 안 그랬다고요? 나는 휴대폰을 그녀 앞에 들이댔다. 이건 지난달 15일
당신이 주방에서 준호에게 전화했을 때 녹음된 거예요. 통화 기록 조회해드릴까요? 통화 기록 조회해드릴까요? 주차장에서는 지나가던 차주들이 모두 멈춰서 구경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저 남자 너무하다. 아내 돈으로 동생을 먹여 살리네.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갑자기 털썩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돈들 꼭 갚을게요. 이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갚는다고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뭘로 갚을 건데요? 당신 한 달에 370만 원 월급, 엄마랑 동생 땜빵하는 데 쓰고 나면 당신 혼자도 못 살면서 수억권 갚겠다고요? 박영숙 여사도 따라 무릎을 꿇고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말했다. 민정아, 우리 부부 인연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지 않을게. 부부 인연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다. 당신들이 저를 계산할 때는 부부 인연 생각 안 했나요? 준호, 일어나세요.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요. 사흘 뒤 시청 앞에서 봐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준호가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내 다리를 죽으림을 다해 붙잡았다. 이혼 안 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죽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계속 손 안 놓으면 당신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의 손이 뻣뻣해지더니 천천히 풀렸다. 나는 구겨진 바지를 정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박영숙 여사가 준호에게 때리고 욕하는 것을 봤고 그는 바보처럼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엄마의 화풀이를 그대로 받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그 증거들을 다시 정리해서 금고에 넣었다. 막 문을 잠그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김민정 고객님, 제가 준호 씨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최근 반년 동안 그의 어머니 계좌로 5천만 원 넘는 돈이 송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산은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조사한 건 4천만 원뿐인데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디로 보낸 거죠? 그의 동생 이태민 계좌로 보냈습니다. 비고란에는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차용증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부부 공동재산은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혼 시 그는 재산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정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문득 무언가 생각나서 컴퓨터를 켜고 준호의 회사 상황을 조사했다.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텐데 조사해보니 깜짝 놀랐다. 그가 다니는 회사가 최근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고 그도 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어쩐지 그가 이혼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니 내가 없으면 자기 혼자서도 못 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생각하던 중 휴대폰이 또 울렸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번에는 내가 받았다. 민정아,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우리 엄마가 방금 기절해서 지금 병원에 있어. 의사가 보증금 1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데 네가 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건 당신 엄마지 제 엄마가 아니에요. 당신 한 달에 370만 원 벌지 않나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나 돈 없어.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다. 회사에서 최근 구조조정 중이라 나 해고될 수도 있어.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실업하는 건 당신 일이에요. 저에게서 한 푼도 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Now. 김민정,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네가 눈뜨고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걸 볼 거야.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저를 계산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정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준호, 알아서 하세요. 말을 마친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그들이 분명 다른 방법으로 나를 압박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회사에 출근했고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준호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봤다. 나를 보더니 서둘러 달려와 말했다. 민정아, 나랑 집에 가자.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알아챘어. 엄마는 다시는 너한테 사직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늦었어.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사흘 뒤 시청에서 봐. 다시는 회사로 찾아오지 마. 안 좋아. No,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피했다. 기회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몰래 엄마에게 돈을 보낼 때 저에게 기회를 줄 생각을 했나요? 당신 엄마가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저보고 사직하라고 강요할 때 저에게 기회를 줄 생각을 했나요? 준호,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나는 몸을 돌려 회사 안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혼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분명 또 소란을 피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증거가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모두 와서 나를 걱정해줬다. 부사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일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행히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었다. 준호처럼 자신을 계산하는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하는 동안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는데 모두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바로 차단했다. 박영숙 여사와 준호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대할 가치도 없었다. 점심을 먹을 때 절친이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가 이런 경우 이혼할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이 재산을 은닉했기 때문에 법원이 너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 거라고 했어. 나는 알겠어. 수고했어 라고 답장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마음이 더 편해졌다. 나는 정의가 내 편이라는 것을 믿었다. 나를 계산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자업자득할 것이다. 오후 퇴근 시간 내가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박영숙 여사와 준호가 문 앞에 막아서 있는 것을 봤다. 이번에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나를 바라봤다.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앞으로는 절대 엄마가 너를 귀찮게 하지 않게 할게. 박영숙 여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사직하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준호랑 이혼하지 마. 나는 그들을 보며 갑자기 우스웠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알다니 진작에 뭘 했어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용서요? 나는 비웃었다. 그럼 제가 지난 몇 년간 겪은 억울함은 누가 용서해 주나요? 당신들이 저를 계산해서 가져간 그 돈은 누가 갚을 거예요? 준호,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사흘 뒤 시청에서 봐요. 나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또다시 끈질기게 매달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함부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차에 타서 나는 백미러에 비친 그들의 쓸쓸한 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남을 원망할 것 없었다. 나는 차를 시동 걸고 집 방향으로 운전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다. 나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잘 살 것이다. 나 자신을 점점 더 잘 살게 하고 나를 계산했던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차가 막 길모퉁이를 돌자마자 백미러에 준호의 흰색 승용차가 나타났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엑셀을 밟아 속도를 냈다. 그는 마치 끈적끈적한 껌처럼 뒤에 바싹 붙어왔다.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까지 계속 따라왔다. 내가 막 차를 세우자 그는 달려와 내 차 문을 잡아당겼다. 민정아, 오늘 확실히 말해줘야 해. 그 돈들
네가 진작부터 혼자 차지하려고 계산한 거 아니야?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차문을 밀어 열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계산이요? 나는 가방에서 인쇄된 거래 내역서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마구 던졌다. 당신이 직접 봐. 이건 당신이 작년에 몰래 엄마에게 보낸 4천만 원이야. 비고란에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 동생의 신혼집 계약금이었지. 거래 내역서들이 바닥에 흩날렸고 맨 위에는 송금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허둥지둥 주우며 말했다. 너 이걸 언제 조사한 거야? 내가 계좌 동결한 게 그저 충동적인 행동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이힐을 신고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매달 엄마 카드에 보내는 100만 원 용돈, 명절마다 친척들에게 주는 용돈, 3년 합쳐서 2천만 원 넘는 돈이 전부 저한테서 나온 돈이죠. 맞죠? 그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손가락을 떨며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건 우리 엄마야. 내가 엄마한테 돈 주는 게 뭐 어때서? 네가 그렇게 많이 버는데 집안을 좀 돕는 게 뭐가 어때서? 돕는다고요? 나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건요? 당신이 저에게 맡긴 2천만 원짜리 금융상품을 몰래 해지해서 동생 도박빚 갚아준 것, 이것도 돕는 건가요? 서류는 대리인이 조회한 해지 증명서와 그의 동생의 차용증이었고 2차례 뺨을 때리는 격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빼앗으려 했지만 내가 몸을 돌려 피했다. 준호, 이 증거들은 제가 이미 10장 복사했어요. 한 장은 변호사에게, 한 장은 회사 금고에 넣었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줄 것 같나요? 그의 동작은 공중에서 멈췄고 눈빛은 온통 공포로 가득했다. 뭘 하려는 거야? 뭘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거래 내역서를 줍고 그 위에 먼지를 털었다. 그저 당신이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몰래 재산을 은닉할 때 오늘이 올 것을 예상했어야죠. 엘리베이터가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박영숙 여사가 그 안에서 뛰쳐나왔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민정아, 내가 너 주려고 닭죽 끓여왔어. 화 좀 풀어.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들을 보자 그녀의 목소리가 뚝 멈췄다. 보온병이 쿵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닭죽이 사방에 쏟아졌다. 이게 뭐야?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거래 내역서들을 가리켰다. 준호,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네가 정말 민정이 돈을 가져간 거야? 준호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갑자기 소리쳤다. 엄마, 저 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 저 여자가 위조한 거예요. 저 여자는 그저 이혼해서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위조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서는 준호와 그의 엄마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엄마, 그 2천만 원은 제가 이미 해지했어요. 태민이한테 더 이상 도박하지 말라고 하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보고 있어요. 민정이는 눈치 못 챘겠죠?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버는데 2천만 원 없어진 거 모를 거예요. Now. 박영숙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거렸다. 나 안 그랬어. 안 그랬다고요? 나는 휴대폰을 그녀 앞에 들이댔다. 이건 지난달 15일. 당신이 주방에서 준호에게 전화했을 때 녹음된 거예요. 통화 기록 조회해드릴까요? 주차장에서는 지나가던 차주들이 모두 멈춰서 구경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저 남자 너무하다. 아내 돈으로 동생을 먹여 살리네.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갑자기 털썩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돈들 꼭 갚을게요. 이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갚는다고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뭘로 갚을 건데요? 당신 한 달에 370만 원 월급, 엄마랑 동생 땜빵 하는데 쓰고 나면 당신 혼자도 못 살면서 수억 건 갚겠다고요? 박영숙 여사도 따라
무릎을 꿇고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말했다. 민정아, 우리 부부 인연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지 않을게. 부부 인연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다. 당신들이 저를 계산할 때는 부부 인연 생각 안 했나요? 준호, 일어나세요.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요. 사흘 뒤 시청 앞에서 봐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준호가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내 다리를 죽으림을 다해 붙잡았다. 이혼 안 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죽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계속 손 안 놓으면 당신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의 손이 뻣뻣해지더니 천천히 풀렸다. 나는 구겨진 바지를 정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박영숙 여사가 준호에게 때리고 욕하는 것을 봤고 그는 바보처럼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엄마의 화풀이를 그대로 받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그 증거들을 다시 정리해서 금고에 넣었다. 망문을 잠그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김민정 고객님, 제가 준호 씨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최근 반년 동안 그의 어머니 계좌로 5천만 원 넘는 돈이 송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산은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조사한 건 4천만 원뿐인데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디로 보낸 거죠? 그의 동생 이태민 계좌로 보냈습니다. 비고란에는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차용증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부부 공동 재산은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혼 시 그는 재산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정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문득 무언가 생각나서 컴퓨터를 켜고 준호의 회사 상황을 조사했다.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텐데 조사해보니 깜짝 놀랐다. 그가 다니는 회사가 최근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고 그도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어쩐지 그가 이혼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니. 내가 없으면 자기 혼자서도 못 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생각하던 중 휴대폰이 또 울렸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번에는 내가 받았다. 민정아.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우리 엄마가 방금 기절해서 지금 병원에 있어. 의사가 보증금 1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데 네가 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건 당신 엄마지 제 엄마가 아니에요. 당신 한 달에 370만 원 벌지 않나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나 돈 없어. 그의 목소리는 목이 소리처럼 작아졌다. 회사에서 최근 구조조정 중이라 나 해고될 수도 있어.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실업하는 건 당신 일이에요. 저에게서 한 푼도 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김민정,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네가 눈 뜨고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걸 볼 거야.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저를 계산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정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준호, 알아서 하세요. 말을 마친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그들이 분명 다른 방법으로 나를 압박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내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말했다. 김민정 부장님, 아래층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부장님 댁시댁 식구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박영숙 여사가 결국 왔구나. 경비에게 막아두라고 해요. 위로 못 올라오게. 못 막겠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말했다. 그 선두에 선 아주머니가 부장님 안 내려오시면 로비에 드러누워 울겠다고 합니다. 부장님 보고 불효녀라고 욕하고 있어요. 회의실에 있던 협력사 관계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일어나 정장을 정리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을 좀 처리하고 10분 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로비가 시끄러운 것을 들었다. 박영숙 여사가 회전문 옆 바닥에 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부짖고 있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이 회사 김민정이가 돈 벌더니 시어머니도 몰라보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남편한테 이혼까지 강요하고 있어요. 그녀가 데려온 고모와 삼촌은 옆에서 부채질하며 부추겼다. 영문을 모르는 행인들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준호는 한쪽에 서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그만 떠들었나요? 나는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자 작은 목소리였지만 로비 전체를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박영숙 여사는 내가 온 것을 보고 더욱 힘껏 울부짖었다. 드디어 나왔구나, 이 불효녀. 오늘 당장 나랑 집에 가서 날 돌봐줘. 안 그러면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죽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죽으세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다. 지난달 15일 주방에서 민정이가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버는데 2천만 원 없어진 거 모를 거예요 라고 하셨죠? 사흘 전에는 친척 16명을 데리고 와서 저보고 사직하라고 강요하며 월급 카드 내놓으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이나 되는데 태민이 장가 보낼 돈으로 충분하잖아 라고 하셨고요. 이 말들 제가 3번 연속으로 틀어드릴까요? 다들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선명한 녹음 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로비 전체에 퍼졌다. 박영숙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행인들은 모두 카메라를 그녀에게 돌리고 수군거렸다. 결국 남의 돈 노린 거였어. 이런 시어머니 너무 무섭다. 안지. 고모가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경비가 단번에 제압했다. 뭘 하는 거예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그의 어른인데. 어른이요? 나는 비웃었다. 지난해 고모가 저에게 빌려간 150만 원 아직 안 갚으셨죠? 지금 당장 모두 앞에서 이자까지 계산해 볼까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박영숙 여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내 몸으로 달려들었다. 너랑 싸울 거야. 나는 몸을 돌려 피했고 그녀는 헛스윙하며 대리석 바닥에 넘어졌다. 아파서 이를 악물었다. 경비, 나는 신분증을 꺼내들었다. 이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앞으로는 회사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다시 소란 피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2명의 경비가 행패를 부리는 박영숙 여사를 부축했고 삼촌과 고모도 서둘러 따라갔다. 입으로는 계속 두고 봐라고 중얼거렸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경비가 등을 떠밀자 뒤따라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아, 너 너무 냉정해. 당신들 가족이 계산했던 것에 비하면 저는 자비로운 거죠.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봐요. 늦지 마세요. 회의실로 돌아오자 협력사 사장이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김민정 부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집안일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시다니 감탄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앞에서 망신당했네요. 회의 계속하죠. 회의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다.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고 나의 처리 방식에 감탄하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몰려들었다. 행정부의 한 여직원이 밀크티 한 잔을 내밀었다. 김 부장님, 방금 정말 멋있었어요. 그 녹음 파일 딱 틀어놓으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No.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법이 최고지. 나는 밀크티를 한 모금 마셨고 마음속은 통쾌했다. 오후 1시 반, 나는 미리 시청 앞에 도착했다. 준호는 나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는데 구겨진 셔츠를 입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우리 엄마가 아직 병원에 있어. 그는 내게 진료 기록을 내밀었다. 며칠만 더 미룰 수 없을까? 안 돼요.
나는 이혼 합의서를 꺼내 내밀었다. 서명하세요. 서명하고 나면 당신 엄마 돌보러 가세요. 그는 합의서에 적힌 자유로운 이혼, 공동재산 없음이라는 글자를 쳐다보며 손을 계속 떨었다. 정말 조금의 정분도 안 남길 거야? 정분은 상호적인 거예요. 나는 펜을 그에게 쥐어주며 말했다. 당신이 몰래 재산을 은닉할 때 정분을 남겼나요? 당신 엄마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보고 사직하라고 강요할 때 정분을 남겼나요? 그는 이를 악물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나는 합의서를 집어들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 시청문을 나서자 햇살이 몸에 쏟아졌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막 차에 타자 절친에게서 전화가 왔다. 축하해. 드디어 그 가족한테서 벗어났구나. 저녁에 내가 쏜다. 내 새 인생 축하하자. 좋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장소는 네가 정해. 정시에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갑자기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다. 3년간 지속된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박영숙 여사 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마음 약한 김민정이 아니니까. 재판날 준호 가족은 모두 왔다. 박영숙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얼굴이 창백했고 확실히 병세가 심해 보였다. 이태미는 옆에 서서 나를 사납게 노려봤다. 준호는 초췌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재판관은 먼저 양측의 진술을 들었다. 준호의 변호사는 내가 절친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 몇 장을 내밀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의 아내 김민정은 결혼 생활 중 수차례 절친에게 돈을 송금했으며 총액은 1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 은닉입니다. 내 변호사는 비웃으며 내 월급 명세서를 내밀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매달 8천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 1억 원은 2달치 수입에 불과하며 이 송금들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 절친에게 금융상품 구매를 위탁한 것이며 계약서가 증거로 있습니다. 그는 다시 준호가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내밀었다. 반면 제 의뢰인의 남편 준호는 결혼 생활 중 수차례 그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송금했으며 총액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부 공동 재산 은닉입니다.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다. 재판관은 최종 판결에서 준호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나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몰래 은닉했던 재산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을 듣자 박영숙 여사는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재판관을 향해 욕했다. 이 부패한 재판관. 저 여자의 뇌물을 받은 거지. 나는 항소할 거야. 법정 경찰이 즉시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다. 다시 재판관을 모욕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박영숙 여사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똑바로 노려봤다. 준호는 그녀를 부축하며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섰다.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오랜 원한을 갚은 듯한 통쾌함만 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소동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준호는 제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준호 명의의 재산이 동결되어 경매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준호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이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머리도 많이 희끗해져 있었다.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요.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희 가족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봐달라고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그때 당신들이 저를 계산할 때는 왜 저를 봐줄 생각을 안 했나요? 준호, 당신은 당신 손해배상금이나 어떻게 갚을지나 생각하세요. 정말 돈이 없어요. 그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엄마가 아직 병원에 있고 동생은 또 사고를 쳤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건 당신 일이에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문을 닫았다.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준호네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와 박영숙 여사, 이태민이 낡은 작은 단칸방에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영숙 여사의 병은 치료비가 없어 점점 더 심해졌고 이태민은 빚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다.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미동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남을 원망할 것 없었다. 삶은 드디어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더 많은 에너지를 업무에 쏟았고 실적은 점점 더 좋아져 곧 승진했다. 연봉은 8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 나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요가 학원에 등록하고 서예도 배웠다. 삶은 충만하고 여유로웠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시고 안심하셨다. 가끔 나는 준호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쇼핑몰에서 우연히 준호를 만났다. 그는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쇼핑몰 입구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고 이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몸을 돌려가 버렸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만약 그가 그때 진득하게 살았다면, 한결같이 계산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쇼핑몰 유리창을 통해 내 몸에 비쳤고 따뜻했다. 나는 내 미래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자신의 노력과 투쟁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을 계산하거나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동극은 결국 그들의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준호네 집이 경매로 넘어간 날, 삼촌이 갑자기 나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며 말했다. 민정아, 할 얘기가 있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어. 말씀하세요. 나는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던 중 펜을 멈췄다. 박영숙 여사가 비자금을 숨겨뒀어. 그가 두어 번 헛기침을 했다. 옛집 동쪽 별채 세 번째 벽돌 뒤에 철제 상자에 넣어뒀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야. 얼마 전에 나한테 태민이 비상금이라고 자랑했었거든. 펜을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쩐지 박영숙 여사가 입원했을 때 그 돈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울부짖었지. 결국 이런 속셈이었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삼촌. 아, 내가 말한 거라고는 말하지 마. 그는 누군가 들을까봐 겁이 나는 듯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변호사에게 집행재판관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당일 오후 재판관은 사람들을 데리고 옛집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삼촌이 말한 곳에서 녹슨 철제 상자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현금 1천만 원과 1천만 원짜리 통장 하나가 있었다. 박영숙 여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철제 상자가 열린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미쳐버렸다. 누가 고자질한 거야? 이 늙은이 너지? 그녀는 삼촌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히려 했지만 법정 경찰이 죽으림을 다해 제압했다. 삼촌은 사람들 뒤에 숨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네가 돈 숨겨두고 병 고치지 않으면서 감히 남 탓을 해. 그때 네가 준호한테 민정이 돈 계산하라고 부추기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왔겠어? 고모도 거들었다. 맞아. 우리가 좋게 말해서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몰래 돈 숨겨두고 우리 보고 숨겨달라고 하다니. 꿈깨. 친척들은 마치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돕던 사람들이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민정이를 사직하게 할 때도 네가 연봉 높으니까 안 빼앗으면 바보라고 그랬잖아? 태민이가 도박으로 그렇게 많이 잃은 것도 다 네가 미천대준 거잖아? 우리가 회사에서 난리 피우면 각자 5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줬잖아. Now.
박영숙 여사는 욕을 듣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돕던 친척들을 가리키며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옆에 서서 얼굴이 파랬다가 하였다가 하더니 결국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관은 현금과 통장을 확인하고 준호에게 말했다. 여기 총 2천만 원이 있는데 우선 배상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한 달 이내에 갚으세요. 돈 없어요. 정말 돈 없어요. 준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가진 노후 자금이 이것뿐인데 이것까지 뺏으려 해요? 노후 자금이요? 나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지난달 이태민이 도박장에 있던 사진이에요. 당신이 말 안 했으면 저는 정말 몰랐을 텐데 그가 이 노후 자금으로 오토바이 한 대를 땄네요. No. 사진 속에는 이태민이 진한 화장을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옆에는 새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고 그는 득이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박영숙 여사는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절할 뻔했다. 돈을 법원 계좌에 입금하세요. 재판관은 법정 경찰에게 수사 종료를 지시했다. 준호 씨,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구속될 겁니다. 그들이 법정 경찰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며 삼촌이 다가와 손을 비비며 말했다. 민정아, 이 일 말인데 나는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100만 원이에요. 제보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예요. 앞으로 그 사람들과는 덜 왕래하세요.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그는 봉투를 받으면서 손을 떨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네, 민정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친척들은 결국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박영숙 여사를 도왔던 것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고 지금 등을 돌린 것은 자신들도 끌려 들어갈까봐 두려워서였다. 그래도 좋았다. 적어도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합리적인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회사로 돌아오자 비서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김 부장님, 방금 준호 씨 변호사에게서 전화 왔는데 화해하고 싶다고 합니다. 배상금을 좀 줄여줄 수 없냐고요. 한 푼도 안 돼요. 나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돈 준비하라고 하세요. 더 이상 수작 부리지 말고요. 비서가 막 나가자마자 휴대폰이 또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이태민의 목소리였는데 울음이 섞여 있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오토바이 팔아서 500만 원 드릴게요. 재판관에게 형 구속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안 돼요.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때 그가 내 돈을 가지고 도박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저녁 무렵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준호 씨가 신장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보면서 나는 갑자기 우스웠다. 진작 알았더라면 왜 그때 그랬을까? 재판 전 사흘 준호의 변호사가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흐릿한 녹음 파일이었는데 나와 협력사 사장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배상금을 상쇄하려 했다. 이건 위조된 거예요. 나는 녹음 파일을 듣고 웃었다. 이 녹음은 지난달 프로젝트 축하 파티에서 찍힌 건데 그때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정상적인 업무 대화를 이렇게 편집하다니 너무 조악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때 현장에 있던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 준호 씨 변호사가 그들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박영숙 여사의 철제 상자에서 나온 돈입니다. Now. 정말 급하니까 똥오줌 못 가리는구나. 나는 의자 등바디에 기대 말했다. 재판날 그들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줍시다. 재판 당일 박영숙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목에 억울하다고 쓰인 팻말을 걸고 왔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 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다른 남자도 있어요. 재판관이 법봉을 두드렸다. 조용, 피고 측은 증거를 제시하세요.
준호의 변호사가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소음이 심해서 희미하게 나와 협력사 사장이 이 프로젝트는 부장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장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로 편집되어 들렸다. 내 변호사가 즉시 일어섰다. 이 녹음 파일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저희 측은 원본 녹음 파일과 증인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증인을 불렀다. 협력사 사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3명의 동료가 차례로 증언했고 완전한 녹음 파일도 재생됐. 진실은 명백했다. 준호의 변호사는 얼굴이 새빨개져 우물쭈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영숙 여사는 갑자기 휠체어에서 달려들어 내 서류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이 여우 같은 년, 내 얼굴을 찢어버릴 거야. 법정 경찰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다. 그녀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네가 내 아들을 유혹한 거야. 네가 우리 집 돈을 갈취한 거야. 라고 소리쳤다. 제가 돈을 갈취했는지 아닌지는 증거가 말해줄 거예요. 나는 박영숙 여사가 비자금을 숨겨둔 사진과 이태민의 도박 증거를 내밀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위조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법정에서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준호가 갑자기 털썩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재판관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재판장님, 제가 죄를 인정합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구속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No. 박영숙 여사는 아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울지 않고 휠체어에 축 늘어져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이태민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감히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했다. 재판관은 최종 판결에서 준호에게 15일 이내에 남은 배상금 3천만 원을 갚고 증거 위조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박영숙 여사는 사법 방해 혐의로 7일 구류 처분을 받았다. 판결을 듣자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박영숙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 사건 정말 통쾌하게 해결됐네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잘못 간 거죠. 나는 법원 문을 바라봤고 마음속은 한없이 맑아졌다. 막 차에 타자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비롭게 말했다. 민정아, 박영숙 여사가 끌려갈 때 내 회사에 가서 투신하겠다고 중얼거렸어. 조심해야 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회사 경비부에 전화해서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칼이 오면 칼로 맞고 물이 오면 흙으로 덮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더 많이 파멸시키려 할수록 나는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동료들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줬고 모두 박수치며 환호했다. 행정부의 한 여직원이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김 부장님, 이건 다음 주 삼아 연수회 계획안인데 괜찮으신가요? 아주 좋아요. 나는 두어 장을 넘겨보고 말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모두 이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박영숙 여사가 구류된 지 7일째 되는 날, 나는 파출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경찰관은 그녀가 풀려나자마자 우리 회사 건물 아래로 달려와 화단 옆에 앉아 울면서 욕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운전사에게 차를 오피스텔 후문에 대기하고 직원 통로로 올라갔다. 사무실 통유리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니 박영숙 여사가 정말 화단 옆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김민정 돈 갚아라라고 쓰인 종이판을 들고 있었으며 입으로는 더러운 말을 뱉고 있었다. 김 부장님, 경비 불러서 쫓아낼까요? 비서가 옆에서 물었다. 아니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삼촌에게 전화했다. 삼촌, 박영숙 여사가 제 회사 아래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시간 되시면 오셔서 좀 말려주세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삼촌이 낡은 전동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다. 그는 박영숙 여사의 팔을 잡아 끌며 길가로 데려갔다. 미쳤어?
여기가 난리 피울 곳이야? 어서 나랑 가자. 안 가. 박영숙 여사는 그를 뿌리치며 말했다. 민정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으니 오늘 반드시 따져야겠어. No. 따진다고요? 나는 사무실 확성기를 켜고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아래로 퍼지게 했다. 당신이 옛집에 숨겨둔 비자금 2천만 원은 먼저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태민이 그 돈으로 산 오토바이 팔아서 500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계산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 행인들이 아하는 소리를 내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박영숙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보라색 가지처럼 변했다. 달려들어 확성기 선을 부수려 했지만 경비에게 제지당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확성기에 대고 말했다. 당신 아들 준호가 저에게 갚아야 할 배상금 3천만 원. 오늘이 마지막 기한이에요. 만약 갚지 못하면 법원이 내일 강제 집행을 신청할 거고, 그러면 그는 구치소에 가야 할 거예요. 박영숙 여사는 뼈가 빠진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삼촌은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했다. 빨리 와. 내 엄마가 여기서 온 동네 사람 다 알게 난리치고 있어. 라노아. 준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벨만 빼고 모든 곳에서 소리가 나는 자전거였다. 자전거 바구니에는 불룩한 비닐 가방이 있었다. 그는 박영숙 여사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다. 엄마, 그만해요. 제가 집에 남은 마지막 물건까지 다 팔아서 1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일단 일부라도 갚으면 안 될까요? 1천만 원이요? 나는 확성기에 대고 비웃었다. 아직 2천만 원이 부족한데요? 이태민 보고 또 도박해서 따오라고 할 건가요? 이태민 얘기가 나오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태민은 도박 빚을 갚으려고 사람들과 어울려 전선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날 오후 법원의 집행재판관이 정말로 왔다. 준호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경찰차에 태워졌다. 박영숙 여사는 경찰차를 한참 쫓아가다가 결국 길가에 주저앉아 다친 야수처럼 울부짖었다. 삼촌은 옆에서 한숨을 쉬며 업보다 정말 업보야라고 말했다. 나는 확성기를 껐다. 비서가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김 부장님, 은행에서 방금 보내온 건데 준호 씨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빚을 제외하고 50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받으시겠어요? 기부하세요. 나는 서명했다. 자선단체에 기부해서 그들에게 덕을 쌓게 해주세요. 며칠 후 박영숙 여사가 준호의 벌금을 내주려고 몰래 옛집에 택지를 팔다가 사기꾼에게 다 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사기꾼에게 따지러 갔다가 떠밀려 다리가 부러졌고 병원에 누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삼촌이 친척들을 모아 돈을 좀 모아서 겨우 수술을 받게 해줬다. 어느 날 밤 삼촌이 갑자기 나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아, 박영숙 여사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아마 그들은 정말 후회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되돌릴 길은 없다. 반년 후 나는 사마에서 업계 포럼에 참석했고 김해 휴가를 즐겼다. 해변 의자에 누워 푸른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준호의 목소리였는데 사포로 갈아낸 것처럼 쉬어 있었다. 민정아, 나 나왔어. 아,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몸을 돌려 햇살을 향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는 잠시 멈췄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말했어. 알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또 할 말 있어요? 돈 좀 빌리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섞여 있었다.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안 돼요.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파도가 해변을 때리며 철썩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연봉은 8억 2천만 원으로 올랐고 시내에 대형 아파트도 사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다. 지난달 동창회에서는 누가 준호가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것을 봤는데 머리도 희끗해지고 사람을 만나면 숨는다고 했다. 또 누가 이태민이 교도소에서 행실이 좋지 않아 형량이 추가되었다고도 했다. 이 소식들은 나에게 그저 차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김민정이 아니었다. 포럼이 끝나는 날 나는 호텔 로비에서 협력사 사장을 만났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김 부장님, 전 남편이 부장님 회사 아래에 와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경비에게 막혔다던데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나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웃었다. 아마 돈을 빌리려고 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런 일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을 텐데요.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할 가치 없죠. 나는 샴페인을 들어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건배. 잔을 부딪히는 순간 나는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는 흰 셔츠를 입고 웃으며 평생 나를 잘 대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때의 나는 이 결혼이 이런 소동극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좋은 삶은 결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네가 꽃 피우면 나비는 저절로 날아들고 네가 강해지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봤다. 마음속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미래에는 아직 많은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많은 목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썩은 인간들과 일들은 그들이 그 자리에 썩어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내 인생은 이미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으니까